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전 국무총리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쯤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문건을 제보받아서 윗선에 처음 보고한 문모 사무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하던 재작년 10월쯤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뒤 이를 요약, 편집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가 어제 심야회동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나섰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야3당 대표가 다시 만나서 단판을 짓기로 하면서 국회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이 야3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안이 나와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데요. 이 합의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야3당 대표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만나서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 4+1 협의체 협상장에 올랐던 단일한 초안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일단 현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가 아닌 이중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회동에서 성과가 나오면 뒤이어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정 부분에서 중대한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려도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토론하겠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협상이 잘 이뤄지면 각 당이 의원총회에서 단일한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일 본회의 상정, 23일 본회의 표결 처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런 4+1 협의체에 합류하지 않은 한국당, 선거법과 또 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도 반대 집회를 예고했죠? 네, 한국당은 오늘로 사흘 연속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인데 내일까지 장애 투쟁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야합 세력의 파렴치한 야바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거듭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서 황 대표는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절절함을 얘기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의원들 군기 잡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국회에서 개최한 규탄대에서 빚어진 폭력 사태를 놓고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6일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사태 등으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국회 인근에서 집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적극적인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국가적인 망신이라면서 폭력과 무법 사태를 주도한 한국당에 끝까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민감용 경찰청장을 불러 폭력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자며 오늘 전체 회의를 열자고 요구했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정치 쟁점화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안 의원들은 잠시 뒤인 오전 11시 반에 경찰청을 방문해서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정치적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당 지도부 등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은 경제 주체들이 활발히 경제 활동을 할 여건 조성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이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청문회 일정이 잡힐 때까지 지금부터 정책을 중심으로 충분히 준비해서 성실하게 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최고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직 격을 지키는 것은 입법부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도 유례없는 방법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부터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 이틀째 협상이 오늘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협정이 올해로 끝나서 연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입장차가 커서 내년에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자, 오늘 협상 시작됐습니까? 네, 곧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미국 측 협상팀이 협상장인 한국국방연구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저희 YT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곧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와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미는 일단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양측의 입장차가 커서 오늘 협상이 타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회의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방위비 분담 협정을 위한 5번째 회의로 지난 3일과 4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2주 만에 열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다음 주 크리스마스 연휴를 생각하면 사실상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현재 적용 중인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결국 올해 안에 타결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협정 공백 상태에서 내년 초까지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은 한국 방어에 투입되는 총 비용이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에 이른다면서 획기적인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기존 협정 틀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 주한미군 기지 반환 과정의 환경 정화 비용 부담 등을 내세우며 동맹 기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은 앞서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한국국방연구원에서 5차 회의 1일차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점심도 업무를 겸해 양측 대표단이 함께하는 등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에 대한 제보자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최근 김 전 시장을 불러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확보한 업무 수첩에 등장하는 청와대를 뜻하는 BH 문구와 관계자들 논의 내용 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 수첩에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송 부시장과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논의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전 시장이 추진해온 산재 모 병원 설립을 좌초시키면 좋다는 내용의 메모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후 울산 산재 모 병원 설립 사업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불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업무 수첩을 일기처럼 작성해 온 만큼 수첩에 적혀 있는 청와대 회의 등이 실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한국과 일본 방문에 이어서 내일과 모레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각으로 17일 비건 대표의 이번 방중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결 유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의 이번 아시아 방문은 애초 공개된 바로는 한국과 일본을 찾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방중은 하루 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공조 이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북한의 성탄절 선물은 장거리 미사일로 예상된다며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땐 2017년에 했던 많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은 최대 압박 전략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북한이 거론한 성탄절 선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시점이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역할이 대북 외교 지원이지만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경우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미 관계가 긴장 국면이었던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하루 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a concern, their rhetoric. We have seen talk of tests. I think that they will be likely if they don't feel satisfied. 미군으로서는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 예상도 비슷합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이 이르면 성탄절 무렵 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을 발사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제재 등 최대 압박 전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제한적 선제 타격론이나 군사적 조치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백악관 당국자들을 인용해 언급했습니다. 북미 간 대화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압박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와 주택 등의 실제 거래되는 가격, 즉 시세 변동률을 높여서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실제 거래 가격과 공시가격이 맞지 않으면 세금이나 거래세 부과가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년에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세의 80%까지 올라가고 또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들의 이 보유세도 50%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어제 정부가 이 보유세 산정이나 또 보험료 기준 등을 정할 때 활용하는 공시가격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산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장의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가는 정부가 보유세나 보험료 산정의 기준에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68.1%, 표준 단독주택은 53%, 토지는 64.8%입니다. 시세를 100으로 봤을 때 공시가격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정부가 내년부터 이 비율을 현실에 맞게 높여가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이제 절반 정도 네. 공시가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시가격 얼마나 올라가는 겁니까? 네, 공시가격 산정 대상 부동산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요. 아파트와 같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토지입니다. 우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기준이 시세 9억 원 이상입니다. 9억 원이 안 되는 부동산은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보면 시세 9억 원에서 15억 원은 70%, 15억에서 30억 원은 75%, 그리고 30억 원 이상 초고가는 80%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상승률의 상한도 두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 역시 시세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올해 평균 공시가보다 높여서 시세의 55%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토지는 영세 사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올해 65%인 현실화율을 7년에 걸쳐 70%까지 도달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부터 이 같은 현실화율을 반영할 경우 공동주택은 1%포인트, 표준 단독주택과 토지는 0.6% 그리고 0.7%포인트 각각 상승할 전망입니다. 네, 결국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시장의 불만과 불안을 의식한 듯 이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95%, 공동주택의 96%가량이 시세 9억 원 미만이다. 그러니까 전국의 집주인 10명 가운데 9.5명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 일부의 부동산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과 마포, 용산은 내년 공시가격이 20%에서 30% 이상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서울 강남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A 아파트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1억 5천만 원인데요. 내년에는 17억 중반으로 껑충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런 경우 보유세도 올해 420만 원 수준에서 50% 늘어난 630만 원 가량으로 책정됩니다. 네, 이 17억 중반 아파트가 보유세가 630만 원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뭐 비싼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질 거면 그만큼 세금을 내던지 아니면 팔아라 이렇게 서울 집값 상승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 집값 과연 잡힐 수 있을까요? 사실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저금리와 과도한 투기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면서 가격 불안을 일으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조금이나마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세 대출을 이용한 무리한 주택 매수가 줄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만과 불안 요인은 여전합니다. 특히 지난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지난해 9.13 정책보다 더 대출을 옥죄고 심지어 15억 이상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막으면서 이른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은퇴자나 급여 소득자 등의 보유세 부담에 대한 비판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재개발 등 신규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면서 기존의 소형 아파트 수요가 늘어서 오히려 9억 원 이하 매물을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틀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오락가락하면서 비판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제는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에 주담대는 허용했는데요.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어제 대책 발표에서는 슬그머니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가 아니라 실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의 대출이 막히면서 혼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박 시장은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로 출연해서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무더기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S그룹 문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유죄 판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먼저 판결 선고 내용부터 살펴보면 삼성 측 임직원 가운데 지금 7명이 법정 구속된 거죠? 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건 32명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6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은 물론 뇌물을 받고 교섭을 중재한 전직 정보경찰 등 모두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 유죄를 인정받은 다른 사람들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네,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의 사건에서도 강 부사장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었는데요. 이번 재판부의 판단은 좀 달랐군요. 네, 지난 13일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의 의혹 사건에서도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재판부 결정에 따라 강 부사장은 법정 구속을 면했습니다. 반면 어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모두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상훈 의장에 대해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윗사람이 지역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부사장에 대해서도 노조와의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항소심에서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한 사람들에 대한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재판부로서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공소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도 좀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 전략이 존재했고 또 실제 이게 실행됐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네,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른바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의 전략을 세워 시행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조와의 전략 문건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순으로 이어진 공모관계에 따라 실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구도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합니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그룹 노사 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와의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건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근거 등을 토대로 노조 설립 징후가 포착되는 협력업체의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단체 교섭 해태와 불이익 처분 등 주요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기획 폐업에 응한 협력업체 사장들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삼성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자, 더 나아가서 당시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이었다 이런 결론도 나왔는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재판부는 삼성전자 서비스가 허가 없이 협력사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며 명목상 도급 계약으로 위장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와 관련 민사사건 1심에서는 파견 근로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었는데요. 재판부는 이후 상당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이 삼성전자 서비스 로고가 붙은 근무복을 입고 일했던 점, 삼성전자 서비스의 전산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부여받은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협력업체가 처리하는 서비스 물량이 약 98%로 삼성전자 서비스의 사업 그 자체라는 점과 협력업체 사장의 70%가 삼성전자 서비스 임직원 출신이란 점도 고려됐습니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에게 상당한 지휘 명령을 행사했고 협력업체가 하부 조직처럼 운영된 점에 비추어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사안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는 이번 사건 등을 거치며 수리기사를 직접 고용하기로 해 이번 법원 판단에 곧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노동계 곳곳에 파견 노동자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법원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이 노조 와해 문건이 처음 발견된 뒤 1심 판단이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 게 6년 전이죠. 네, 의혹은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50쪽짜리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문호조를 위한 완전 범죄 계획서라고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문건 작성 주체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계열사인 삼성에버랜드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일부 임직원만 약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다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이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으로 서초동과 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다가 관련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한 겁니다. 당시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검찰은 직원이 켜둔 컴퓨터 메신저 내용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해 숨겨둔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찾아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했고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의 사건으로 32명, 에버랜드 사건으로 13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이후 1년이 넘는 긴 심리를 거쳐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에 두 사건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예, 어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전국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 파괴가 공식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불법 파견이 유죄로 인정된 점이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이용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장도급 또는 불법 파견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어제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하던 삼성 측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노사 문제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과거 회사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이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와 인수 합병됩니다. 이제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게르만 민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또 이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 여러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관심이 갈 만한 뉴스인데 그래서 이명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사무총장 연결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명태입니다. 네, 이 배달앱 시장 합병 소식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상황 주변 분들과 어떻게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저희들과 자주 소통하는 가맹점주들을 포함해서요. 가맹점주 협의회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달 시장 독점화로 인해서 자영업 시장의 황폐화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예. 향후 프랜차이즈 경우에는 배달앱 이용을 제한하자라는 의견도 약간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자영업 황폐가 우려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실제 회원사들이 저는 그동안 중개 수수료가 0%라고 하길래 진짜 그런 줄 알았는데 결제 수수료 그리고 깃발꽂기라고 하는 이 광고료도 꽤 들어갔더라고요. 실제로 네. 이 예를 들어서 치킨 한 마리를 판다면 수수료 얼마나 부담하는 거예요? 네, 우선 수수료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배달료를 초기부터 교촌 같은 경우에는 2,000원 해가지고 라이더들한테 지불하는 비용을 네. 청구하기도 하지만 예. 전체적으로 각 3사들이 메이저 3사들한테 요기요의 경우에는 약 한 17% 그리고 배달통의 경우에는 6% 그리고 이번에 인수를 하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3%의 수수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말고 고정 광고비라고 해가지고 배달통은 11,000원에서 77,000원 사이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88,000원 이렇게 받고 있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앞에 17%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 고정 광고비는 아예 제로로 받지 않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삼모사라는 거죠. 안 받는 데는 가장 많이 받고 또 가장 많이 수수료를 받는 데는 또 요기요처럼 고정 광고비를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를 많이 받는 데는 대신 광고료를 좀 덜 받고 대신 중개 수수료를 안 받는 데는 광고료를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수료보다 사실 근데 시장 파이가 더 커졌다면 업계로서도 그러니까 10%를 내지만 대신 10%가 그만큼 시장이 커졌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었을 텐데 실제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십니까?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 파이가 커진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뻐할 일이 아니고요. 예. 이게 단순히 이제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독점적으로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파이를 키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달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디야 커피라는 데하고 요기요가 네.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커피를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커피를 배달해서 판매를 하면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참을 해야겠죠. 예. 참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장의 파이를 계속 키워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켜보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달 수수료가 배달을 하고 있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도 배달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수수료를 부담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파이가 커지긴 했지만 이게 자영업자들에게 뭐 낙수 효과로 많이 돌아가진 않았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그럼 배달앱 지금 1, 2, 3위의 합병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한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우선 이제 뭐 편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그 가만히 앉아서 뭐 이렇게 요리나 뭐 커피나 음료 같은 것들을 제공받는 장점이 있지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은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쪽을 저렴하게 먹는다 하면 요기요가 대세였거든요. 네. 그런데 요기요하고 배달의 민족이 같은 회사예요. 그렇다고 하면 특별하게 차별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객의 정보가 이쪽 그 배달앱 업체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이제 별도로 마치 스팸처럼 한번 이용했는데 다른 배달의 민족의 요기요를 이용했는데 배달의 민족에서도 고객의 정보를 공유함에 따라서 그런 어떤 영업적인 측면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많은 부분의 정보를 유출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측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배달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식으로 어떤 관성에 의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오히려 차별화가 없어지는 그런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소비자 피해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시장에서 이 배달앱을 쓰지 않고선 거의 영업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지금 최근에 보면 이 배달하는 식당들이 예전에는 이 배달하는 이 직원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했다면 요즘은 그것도 배달앱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처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배달원들의 일감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이들의 처우라든지 또는 이들의 고용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여전히 이들은 프리랜서 형태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일용직입니다. 심지어 4대 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 배달의 민족 측이 그래서 뭐 반박을 한 게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업계에서는 이걸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죠. 이게 그러면 계약서에 명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그런 그 나중에 그 당장에 이제 뭐 어떤 시장의 상황이 급변하면 가격은 반드시 이 시장에서 가격으로 표현을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몇 년까지 보장을 할 겁니까? 이것은 사실은 계약을 하기 위한 권무 술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금 정책과 관련한 방침을 밝혔는데 뭐 내년 4월부터는 새 요금 체계가 적용이 될 거고 독점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요금 체계는 누가 만드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요금 체계를 만든다는 그 체계라는 용어 자체도 이들이 마치 이 정부의 공공요금처럼 아마 인위적으로 만드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납득할 수, 경쟁에 의해서 가격들이 변하고 용어 자체도 변해야 되는데 이들이 만드는 체계 자체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또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진짜로 거북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 독과점이다, 그러니까 배달앱 1, 2, 3위가 모두 합병이 됐기 때문에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배달앱 시장 기준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 이 앱
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뭐 전화로 이 음식을 주문하는 것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서 독과점 여부가 또 갈릴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나중에 독과점이 만약에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좀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은 이제 뭐 소비자 단체들과 또 가맹점주 협의회들과 연대해가지고 예. 이 부분을 꼼꼼하게 지적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각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배달 시스템이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원들, 상담 콜센터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그 부분을 실제로 걸러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주문한 것과 실제로 회사의 고유 번호를 통해서 주문한 것들이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이제 조그만 업체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앱에다가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도 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사실 요즘 너무 비싸요. 치킨도 비싸고 피자도 비싼데 이 중개 수수료 빌미로 어떻게 보면 업체들에서도 지나치게 제품 가격을 올렸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뭐 업계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자정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물론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점포 자체에서 또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네. 원가라든지 또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그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반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 업계의 노력이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수수료를 그러면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이걸 부담을 시키느냐. 소비자가 결국은 부담을 하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제품 인상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품 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마케팅에서 극약 처방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자들이 그만큼 이용을 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소비자들이 즐겨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의 앱, 정부가 제로페이 같이 좀 저렴한 수수료의 배달 앱을 개발을 해줘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제품 가격이나 이런 데도 반영이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아주 소비자들도 즐겨 사용할 거고 자영업자들도 아마 즐겨 이용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도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때 뭐 길게 고민할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을 하고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명태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사무총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토종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한돌과 은퇴 대국을 펼칩니다. 이세돌 구단, 지난 2016년 세기의 대국으로 불린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4대1로 패배한 이후 이렇게 말했었죠. 듣고 오시죠. 이렇게 좀 심한 이렇게 압박감,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걸 이겨내기에는 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이세돌이 패배한 거지 인간이 패배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인간이 진 것이 아니라 이세돌이 진 것이라는 말, 이 말은 명언으로 남았고요. 당시 3연패 후 네 번째 대결에서 AI의 허점을 짚은 수는 지금까지도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은 승리를 거뒀고요. 알파고에게 유일한 패배를 안긴 인간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마땅한 상대를 또 정하기도 좀 어려워서 어떤 분을 딱 측정해서 하는 것도 좀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그냥 지든 이기든 사실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잡바둑이라고 해도. 네, 자, 이세돌 구단 은퇴 대국으로 오늘부터 토종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한돌과 승부에 나섭니다. 한돌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어서요. 앞서 진행된 국내 정상급 바둑 기사 5명과의 대국에서 모두 승리를 했다고 했는데요. 오늘부터 21일까지 이어질 마지막 대결에서 이세돌 구단이 보일 마지막 신의 한 수는 무엇일까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국당 뺀 4+1 협의체 한밤 선거법 합의는 무산됐고요. 오늘 오전에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다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 선거법뿐 아니라 공수처법도 안 된다. 사흘째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잠시 뒤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한국당 성일종 의원 두 분 모시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에 대한 각 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